조선 시구대 숙종시대. 한 소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3살 서씨는 왕자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낳을 아들은 훗날 영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 최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7774년 정월 한양 가회동,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달성부원군 서종제의 딸 서씨가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오늘 그녀는 왕자비가 됩니다. 아가씨 이리 앉으소서. 나인들이 정성스럽게 머리를 빗어 올렸습니다. 깊고 검은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윤이 났습니다. 아비를 보았느냐? 달성부원군 서종제가 딸을 불렀습니다. 진사에 그쳤지만 딸의 혼사로 부원군이 된 그였습니다. 오늘 네가 왕자 저하의 비가 되는구나. 비록 우리 집안이 넉넉하지는 못하나. 정성을 다해 기른 딸이니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거라.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심하게 싸웁니다, 아버님. 서씨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렸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자비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집안의 영광이라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 의지가 담겼습니다. 한편 창덕궁에서는 11살의 연인군이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도 왕실의 복잡한 정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숙빈 최씨였습니다. 무술이 출신으로 궁에 들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연인군에게는 항상 열등감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받는 시선들을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저하, 우리는 미천한 출신이로소이다. 숙빈 최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스럽게 처신하셔야 하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른 왕자들과 달리 그에게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의 미묘한 차별들을 어린 나이에도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혼례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씨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감에 올랐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그리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가회동에서 창덕궁까지의 길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서씨에게는 새로운 인생으로 향하는 긴 여행 같았습니다. 궁궐의 담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웅장한 담장 너머로 기와지붕들이 첩첩이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왕실의 사람이 되는구나. 창덕궁에 도착한 서씨는 복잡한 혼례 절차를 차례로 거쳤습니다. 여러 궁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낯선 궁궐 곳곳을 지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13살의 소녀에게 왕실은 아직 낯설고 먼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혼례가 치러질 전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앞에는 또래보다 작아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연인군이었습니다. 11살의 어린 왕자는 의젓하게 예복을 차려입었지만 그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들의 만남은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혼례의식이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관들의 구령에 따라. 두 아이는 정해진 절차를 차례로 밟아갔습니다. 서 씨는 이제 연인군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왕자빈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이 훗날 영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며 드디어 첫날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서 씨는 새로운 처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곧 연인군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될 소년을 기다렸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앞으로 함께 살아갈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단정히 앉아 연인군을 기다렸습니다. 곧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대화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3세 소녀의 마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혼례 후 첫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촛불의 그림자가 방 안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서 씨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연인군이 들어왔습니다. 18세의 젊은 왕자는 예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 씨는 급히 일어나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저하를 보옵니다. 연인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 씨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례를 치렀다고는 하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연인군은 서 씨의 얼굴을 살짝 훑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고운 용모를 지닌 소녀였습니다. 춥지 않느냐? 연인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연인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저하. 따뜻하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대화가 다시 끊겼습니다. 연인군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우연히 서 씨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그녀의 손은 유독 하얗고 고왔습니다. 거친 일을 해본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곱고 부드러워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연인군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손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손이 참 곱구나. 연인군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서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 그리 손이 고우냐? 연인군의 질문에 서 씨는 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사옵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서 씨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인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 씨의 순진한 대답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말이 그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연인군의 뇌리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수리 출신으로 궁에서 청소 일을 하며 온갖 고생을 다했던 숙빈 최 씨.
물걸레를 들고 궁궐 곳곳을 쓸고 닦던 어머니의 거친 손, 그 손으로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를 연인군은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다른 왕자들의 어머니는 모두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만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린 연인군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연인군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고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의 어머니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았다고,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고 서씨는 연인군의 변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3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하,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옵니까? 서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하, 혹시 제가 서씨가 말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연인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저하. 서씨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은 이미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서씨는 홀로 남겨진 채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연인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씨에 대한 분노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아무리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어머니의 출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굴레는 새로운 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연인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첫날 밤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연인군은 서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궁 안의 나인들과 상공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첫날 밤 이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궁 안에는 온갖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씨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첫날 밤의 순진한 대화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지속될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신분과 출신, 그리고 어린 마음의 상처가 얽힌 복잡한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수십 년간 두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연인군의 마음은 더욱 굳어만 갔습니다. 서씨는 매일 밤 남편을 기다렸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창덕궁 연인군의 처소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776년 무렵 연인군은 한 여인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정빈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서씨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여인이었습니다. 저하, 오늘은 어떤 책을 읽으셨나이까? 정빈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연인군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의 상처받은 감정을 달래주려 했습니다. 연인군에게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설을 읽었다. 그런데
연인군이 말을 멈췄습니다. 간혹 어머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겁구나. 정빈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인군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녀는 숙빈 최 씨의 출신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왕자를 훌륭히 기른 숙빈 최 씨를 존경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연인군에게는 정빈이 씨의 모습이 서 씨와 큰 대비로 느껴졌습니다. 서 씨의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는 말과 정빈이 씨의 따뜻한 이해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편 서 씨의 처소는 점점 더 쓸쓸해져 갔습니다. 연인군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마마, 오늘도 저녁상을 거르시려 하십니까? 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 씨는 요즘 식음을 제대로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14살이 된 소녀는 날로 야위어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소이다. 서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N717년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빈이 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궁 안은 술렁였습니다. 정빈이 씨 마마께서 왕자 저하의 아이를 가지셨다고 하옵니다. 서 씨의 상궁이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군요. 서 씨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15살의 소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자빈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다른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용기를 내어 연인군에게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그가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하께 올리는 글월이옵니다. 소첩이 첫날 밤에 드린 말씀이 저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밤낮으로 걱정이 되옵니다. 서 씨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연인군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기다려도 연인군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숙빈 최 씨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가 되어야 할 서 씨를 아들이 너무 박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79년 서 씨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인군에게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인군의 거절에 서 씨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갔고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서 씨는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연인군은 정빈이 씨와의 관계에서만 위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갔고 두 사람의 운명은 서로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721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숙종이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한 것입니다.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이제 세제빈 마마가 되셨사옵니다. 상궁들이 기뻐하며 인사를 올렸지만 서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신분은 높아졌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 부부에게 향할 것이라는 생각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왕세자가 된 연인군의 첫 번째 조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제빈인 서씨와 별거를 선택한 것입니다. 저하께서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신다고 하옵니다. 그러하군요. 서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우연히라도 마주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아예 다른 궁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첼칠기 21년 11월 서씨에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빈이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정빈이 씨 마마께서 승하하셨다고 전해지옵니다. 상궁의 말에 서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존재였지만 그녀의 죽음을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인군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연인군의 슬픔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때 서씨는 용기를 내어 연인군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하의 슬픔을 헤아려 마음이 아프옵니다. 비록 소첩이 부족하오나 저하의 곁에서 위로가 되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연인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감히 이런 때에 연인군은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서씨의 진심 어린 위로마저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첼체시 22년, 연인군은 새로운 여인을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빈 이 씨였습니다. 궁 안에서는 이제 공공연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제빈 마마께서 배출되실지도 모른다던데요. 영빈이 씨 마마가 세제빈으로 책봉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더군요. 이런 소문들이 서씨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철칠예거 22사년 경종이 승하하고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31세의 영조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씨는 33세의 나이로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정선광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영조는 즉위 후 첫 번째 조치로 정선광후와의 완전한 별거를 공식화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신하들조차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737년 한 신하가 대담한 발언을 했습니다. 중궁전보다 현빈궁에 들어가는 진상품이 더 많아 체면이 서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영조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빈군계는 기거하는 나인이 많기 때문이다. 영조는 왕비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신하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정선광후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대조전을 찾은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절칠케 35년 정선광후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영빈이 씨가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도세자가 될 아이였습니다. 형식상 정선광후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마, 세자저하께서 마마를 찾고 계시옵니다. 어린 세자가 자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며
정선광후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너무 중전에게만 의존한다. 이는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 영조의 이런 말로 인해 정선광후는 세자와의 만남마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칠대매가 73년부터 정선광후는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몸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담증 가지고 엄살 부린다. 영조의 차가운 반응에 정선광후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정선광후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자식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만큼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세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곁에 있지 않느냐. 정선광후가 어린 세자를 위로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서도 정선광후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750년 깊은 밤 대조전 정선광후는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느덧 나이 57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회동 친정집에서의 따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가씨, 이리 오시오. 아버님께서 부르십니다. 네, 금방 가겠습니다. 12살 서씨가 마당에서 꽃을 따며 놀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신이 왕자비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이 좋아서 혼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왕자저하의 비가 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아버지 서종재가 기뻐하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진사에 그친 몸이었지만 딸의 혼사로 인해 부원군이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던가. 정선광후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순진했던 자신이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그 운명적인 순간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손이 참 곱구나. 어찌 그리 손이 고우냐. 연인군의 질문에 천진하게 대답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사옵니다.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 말을 하던 순간의 자신은 정말로 아무런 악의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정선광후는 그날 밤 연인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수리 출신의 어머니를 둔 왕자에게 자신의 말은 그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숙빈 최 씨의 거친 손과 자신의 곱고 부드러운 손. 그 사이의 대비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독으로 느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 다른 말을 했더라면 정선광후는 한없는 후회에 잠겼습니다. 조카 서덕수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삼수의 옥 사건으로 영조를 공영에 빠뜨렸던 그 사건. 저하를 위해 모의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라. 서덕수가 연인군에게 했다던 그 말 때문에
영조는 경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덕수가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내 집안이 저하께 그토록 큰 상처를 드렸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순진하게 살았지만 그 순진함이 오히려 남편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빈이 씨의 죽음에 관한 소문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녀의 죽음에도 서덕수가 연루되어 있다는 끔찍한 추측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정선광후는 자신의 무지함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조카의 행동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 집안의 당색을 바꿀 수 있었을까? 13살의 어린 소녀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정선광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이때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딸아, 여자의 인생은 참 어려운 것이란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단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잃지 말거라. 네 마음만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구나. 정선광후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제, 궁궐의 복잡한 정치구조, 당파 간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이 얽혀서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영조도, 자신도, 그리고 궁궐의 모든 여인들도 결국은 이 거대한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영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선광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야, 너만큼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정선광후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수용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선광후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철칠여 51년 봄, 정선광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고. 사도세자를 위해서라면 영조와 맞설 용기를 내겠다고.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버님께서 또 노하셨습니다. 16살 사도세자가 대조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사를 보다가 실수를 했다고 하루 종일 꾸짖으셨습니다. 성인이 된 세자였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영조의 가혹한 교육이 세자를 점점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정선광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선광후는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자야, 할머니가 아버님께 말씀드려 보마. 아니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더 화를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선광후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조를 피하며 살았지만 세자를 위해서라면 직면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세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선광후는 경희궁으로 향했습니다. 영조를 직접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궁인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전하를 뵙고자 하신다 하옵니다. 수십 년 동안 별거를 유지해온 부부가 만난다는 소식. 아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일까요? 영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선광후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들어오라 하여라. 영조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할 두 사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가. 영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과연 정선광후는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정선광후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영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정선광후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자를 위해 왔사옵니다. 정선광후의 직설적인 대답에 영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세자가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냐? 전하께서 너무 엄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옵니다. 세자는 아직 어리옵니다. 영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과인의 일이다. 중전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선광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위해서라면 영조와 맞설 수 있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첫날 밤에 드린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옵니까? 영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금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첩이 그때 얼마나 철없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사옵니다. 전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옵니다. 정선광후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언급된 적이 없던 그 이야기. 정선광후가 먼저 꺼낸 것이었습니다. 소첩은 더 이상 전하의 사랑을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세자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정선광후의 말에 영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조에게는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영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선광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소천만큼이나 고통받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조는 정선광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조가 대조전으로 정선광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선광후의 용기 있는 결단이 상황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선광후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자신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희망이 앞으로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천칠해 52년 봄, 정선광후는 자신의 회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여전히 정선광후의 회갑례를 거부했습니다. 당연 광후의 기일과 겹친다는 것이 이유라 하옵니다. 정선광후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군요. 전하의 뜻이라면 따르겠사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밤새 잠들지 못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선광후는 세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세자야, 네가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히 기쁘다. 형식적인 잔치보다 네 마음이 더 소중하단다. 그해 여름 정선광후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궁궐 내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궁녀들의 교육이었습니다. 이 궁궐에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그 경험을 나누고 싶구나. 너희들도 각자의 사연이 있어 이곳에 오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품격을 잃지 말거라.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니까. 궁녀들은 정선광후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영조도 이런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중전이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궁궐의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졌다. 이 말이 정선광후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첸칠선 53년 정선광후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혼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자야, 혼인이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혼례 준비 과정에서 정선광후는 영조와도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세자빈 간택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옵니다. 소첩이 미리 만나 뵈어도 되겠사옵니까? 그렇게 하여라. 너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다. 1756년 드디어 세자의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정조가 될 의소세손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구나. 정선광후는 갓 태어난 증손자를 품에 안으며 감격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1757년 2월 15일 새벽, 정선광후 서씨는 66년의 긴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33년간 왕비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깊은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세자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할머니를 보내는 세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자의 마지막 인사에 정선광후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영조는 정선광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제야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중전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영조가 신하들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33년 동안 냉대했던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평가였습니다. 정선광후의 장례는 왕후의 예에 맞게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영조는 그녀를 경기도 고향의 홍릉에 안장하고 자신도 훗날 그 곁에 묻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한 후 정조는 할아버지를 홍릉이 아닌 동구릉의 원릉에 따로 묻었습니다. 평생 고통받았던 정선광후에게 죽어서라도 평화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정선광후는 홀로 홍릉에 남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옆자리가 빈릉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한 것이었습니다. 홍릉을 찾는 사람들은 종종 그곳의 특별한 분위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능들과 달리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입니다. 마치 정선광후가 마침내 찾은 진정한 안식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정선광후의 진정한 유산은 사도세자와 정죄에게 전해진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자에게 베푼 무조건적인 애정과 따뜻한 보살핌은 훗날 정조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조가 정선광후의 제사를 지내며 한 말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정조. 그 모습에서 정선광후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선광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 성장하고 고통을 딛고 일어서며 마침내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낸 한 인간의 승리 기록입니다. 그녀는 첫날 밤에 순진한 말 한마디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원망으로 키우지 않고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낳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어머니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선광후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찾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왕비라는 지위가 주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베푸는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33년간 왕비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 하지만 결국 그녀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자에게, 궁녀들에게,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정선광후는 조선시대라는 제약된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다면 누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홍릉의 고요한 능침에서 정선광후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도 상처받을 일도 없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정선광후 서씨의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며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선광후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